자, 지금까지 정말 이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면서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일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 대주제 그리고 아마 24년 연초였던 것 같습니다. 저랑 교수님하고 제 기억에 그 방송에서 예.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많이 나왔던 그 대주제가 피크 코리아라는 주제. 그래서 그러니까 피크 코리아는 피크 아웃 코리아의 줄임말인데 결국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뭐 한때 70년대는 뭐 14% 성장을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추세적으로 계속 10%대, 7%대, 5%, 3%, 2%도 이제 깨져서 1%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초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전망치가 1.8%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이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됐는데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타까운 연말 사태가 참사가 있었죠. 그 참사가 줄 충격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격을 우리 한국 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이런 충격을 반영하기 전 단계의 전망치가 1.8%인 거고 그러면 이런 것은 1.8%라고 가정해도 23년이 1.4%였거든요. 성장률이. 24년이 2.1%고요. 그냥 긍정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올해가 1.8%라고 기재부가 전망했다는 것은 이 세 개를 평균하면 그냥 평년 1.8% 성장이 어렵다는 흐름이거든. 3년 연속. 그런 흐름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제 1%대로 내려온 거다. 그러면 우리도 잃어버린 10년 진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한국 경제에 대한 지금의 우려, 진단인데 일본에서 정말 오래 사셨잖아요, 교수님. 그리고 거의 한국에 사신 기간만큼 일본에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죠. 비슷하게 사신.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분으로서 잃어버린 30년을 나름 이제 지켜보신 거잖아요. 일본을 사시면서.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10년 진입하는 모습이라고 혹시 진단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진단하시는지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에서 경제학 교수를 지내오신 분으로서 어떻게 또 우리 한국 경제를 판단하시는지 조심스러운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재부의 1.8%는 아마 실질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실질 뭐 1.4, 2.1, 1.8이니까 네. 평균으로 하면 뭐 2.0도 안 되는 안 되죠. 낮은. 네,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이 정도 되면은 만약에 일본에서는 연평균 2%다 하면은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는 오히려 정책 목표예요. 네. 실질 GDP 증가율 2.0%. 네. 그러니까 일본인에 비교한다면은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이 GDP 성장률도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만큼 일본이 예. 힘이 약하다는 얘기고요. 네. 네, 그런데 하지만 지금 과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자꾸 2.0 아래로 내려간다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에 관해서는 그 잃어버린 10년이라든가 20년은 좀 일본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 만약에 저성장이라든가 장기 저성장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려하신 대로 저는 한국이 이미 뭐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부터 그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논의보다는 저는 이미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시대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접근이신 것 같습니다. 저성장, 저도 저성장 고착화라는 표현을 자주 해드리고 있는데 저성장 고착화로 이미 우리는 진입했기 때문에 저성장 고착화 될 것인가에 대한 질의 논의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무의미하고 이 저성장 고착화를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지 이런 국면에서 그리고 그 저성장 고착화된 삶을 일본은 이제 이미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교사, 반면 교사를 삼아갈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30년 동안 거의 임금이 동결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도 상승하지만 임금 근로자의 임금도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가 뭐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어도 그 이상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2천만이 넘는 임금 근로자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느끼긴 느끼시겠지만 덜 체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잃어버린 뭐 10년, 30년을 경험한 일본은 어떤 체감 경기,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지난 2, 3년간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뭐 3.0을 넘기도 했었고요. 네. 또 뭐 지금은 2.0 뭐 좀 넘는 수준인데, 인플레이션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게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물가가 오르니까 그게 굉장히 이상한 풍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거에 뭐 제로 인플레이션 여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이 오히려 좀 신선해 보이는, 이상해 보이는 그런 광경이니까 그런 점에서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어떤 경제 현상이라는 것이 한국인과는 다를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임금이 오르지 않은 것은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뭐 안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일본 기업이 도산을 했고 또 굉장히 뭐 잘 나가던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좀 축소되고 규모가 축소되고 이런 뭐 케이스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임금을 인상하지 못했고요.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 실업률도 높아지고 고용률도 낮아지고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지고 이랬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일본에서는 고용이 안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거의 뭐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르렀기 때문에 노동단체도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대개 노동단체가 뭔가 그 요구를 하게 된다면은 그 고용 안정,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2012년, 2013년, 뭐 4년 이때부터 다시 일본 기업들 실적이 많이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일본 노동단체도 임금 인상을 요구를 했고 또 기업도 임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그 소위 말하는 노사정 모두 임금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0년 정도 임금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은 1997년이 그 일본에서의 임금의 피크였는데 2023년 그까지는 아직 그 97년의 피크에 근접은 했지만 2013년, 12년 정도까지는 많이 낮았고요. 97년의 피크보다는 그 뒤 10년 정도 꾸준히 조금씩 올랐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97년의 피크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 아마 2024년 통계가 나오면은 97년 피크를 혹시라도 넘어섰을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임금이 오르지 않았고 그 대기업을 비롯한 그 기업들의 실적과 임금이 연동이 돼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임금이 오랫동안 이제 오르지 않은 그러니까 소위 그런 장기간의 그 시간을 거치면서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일종의 상실감, 박탈감, 특히 상대적 박탈감, 대외 다른 나라들에 비했을 때
그럼 어쩌면 더 나쁜 표현은 자괴감 이런 게 좀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세계 여행 떵떵거리고 다니고 그리고 다양한 고급 서비스를 누리고 하던 시대에서 이제 동남아 혹은 뭐 일본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그런 덜 발전된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한국 국민이 일본으로 많이 여행 와서 소위 이제 서비스를 받던 입장에서 서비스를 드려야 되는 입장으로 고객의 입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임금이 계속 상승하던 나라였는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정체됐으니까 이제 소득 격차가 이제 좁혀지는 거죠. 그런 좀 마음을 더 느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죠. 그래서 일본에서 저는 대학에서 20대 초반의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20살 정도에. 그리고 제 자신은 이제 뭐 그 애들의 뭐 부모 세대에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 세대, 지금 청년들의 부모 세대, 아니면 그 이상의 세대와 지금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본을 보는 눈이라든가 해외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 세대는 버블 시기를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일본이 피크했던 시기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실감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버블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일본에서 그 자살률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아니면 뭐 1, 2위 하는 자살률 아주 높은 자살률을 보였던 것이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버블 끝나고 나서 한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막 자괴감,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한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자살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그런 높은 자살률이 한 2010년 정도, 왜냐하면 또 그 뒤에 일본 경제가 조금 좋아졌다가 리만 샥도 와서 2009년, 10년 그때 또 일본 경제 되게 안 좋았거든요. 11년까지. 11년에 동일본 대지진도 있었고요. 그래서 2010년 정도 같으면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하고 잃어버린 20년 사이, 그때가 일본이 자살률이 제일 높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버블이 끝나자마자 느낀 것이 아니라 버블이 끝나고 나서 1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그때부터 일본 경제가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고 또 고용 환경도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뭔가 이상하다 하는 걸 느끼면서 10년 정도 2000년부터 한 2010년 정도 그 10년 동안의 자살률이 꽤 높았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일본 사람들도 여기에 적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저성장 시대를 인정하고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논의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저성장을 한 15년 정도 겪고 나서 드디어 자기네가 저성장에 있다는 걸 그때서야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을 인정하고 나서 일본 사회가 조금 편안해지면서 저성장에 맞는 이제 정책들을 추진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좀 일본 사회가 편안해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살률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범죄율 자살률이 일본이 지금은 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는 젊은 아이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버블을 경험한 적도 없고 이미 일본이 저성장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지난 다음에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10대가 됐을 때부터 오히려 일본 경제가 조금씩 안정되고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니라든가 히타치 같은 기업들이 부활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기네가 10대 때부터 이미 한국 드라마라든가 한국 케이팝 같은 것을 일상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일본보다 못하다 이런 게 별로 없고 오히려 동경하는 것도 있고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동등하게 보지 일본이 더 위에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학생들도. 한국 젊은이들도 한국과 일본을 동등하게 보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과 늘 같이 저의 주된 고객은 늘 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를 늘 듣고 관찰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시각을 은연중에 가지게 된 거예요. 일본과 한국은 동등하다. 네. 그런데 우리 세대 사람들과 우리 윗세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려고 한다 하는 것들이 우리 세대 사고방식이고, 근데 그걸 일본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우리 세대는 이미 한국이 1인당 GDP에서 일본을 넘어섰다든가, 네. 한국의 뭐 드라마라든가 팝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네. 또 본인들도 뭐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서도 젊은 시절 자기들이 봤던 한국, 그때 인식했던 한국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어떤 괴리감 같은 거를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세대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저희 세대나 저 윗세대에 대해서 세상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 AI 시대고, 네, 로봇의 시대고, 뭐 우주에 가는 시대고, 이 시대인데 그 일본에 대한 인식, 한국에 대한 인식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게 너무 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저는 우리 한국 경제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을 소위 저성장 고착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라고 정의한다면 한국은 이미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한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게 맞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을 때 아니라고 부정하는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서 나중에서 느꼈을 땐 좀 이미 늦어버린 판단일 수도 있고요. 네.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의사도 우리 사람의 몸을 제대로 진단해야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는데 네. 내 몸은 이미 아파가고 있는데 나 안 아프다고 진단을 내리면 아무 처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이미 일본이 느꼈고 10년 정도 네. 우리 괜찮아라고 계속 선진국이니까요.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일본도 한 10년 정도 지나서 자괴감을 느끼고 자살률이 올라가고 박탈감을 느꼈다라고 하셨다면 네.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년 정도 저성장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3, 24, 25 네. 가정을 했을 때 우리도 그러면 이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우린 지금 아니라고 버티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저의 말씀에 대한 소감은 네. 어쩌면 네. 조만간 우리가 뒤늦게 이걸 현실 인식을 하는 순간 네. 큰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느낀 그 자괴감을 우리도 피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인식이 늦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좀 공부를 해보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인식하고 나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거예요. 수능. 예, 예. 저성장 고착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게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 속에서.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사의 비유, 네.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네.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했는데 내가 내 몸은 내가 알아 하면서 그거를 거부하면 병을 고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좋은 비유라서 저도 다른 곳에서 써먹어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더 선명하게. 네. 일단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도 일본도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내 몸에 병이 있구나 이거를 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병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도 일본도 병이 들었다는 의미가 한국도 일본도 이미 실패한 게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고령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고령화 정말 문제야, 저출산 정말 문제야, 또 청년 인구의 감소, 청년 인구의 비중의 감소 이런 것들도 정말 문제하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뭐 네. 10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도 고령화가 심하게 지금 돼가고 있고, 네. 저출산 굉장히 심각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미 이만큼 진행이 됐다는 거는 우리는 이 고령화라는 병에 이미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랬듯이 이미 이 부분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상황에서 병에 걸린 상황에서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실패한 것이 기업들의 그 사업 재편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일본 생각한다면은 80년대까지 일본 생각한다면은 뭐 80년대 그 젊었을 때 제가 워크맨이라든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소니의 워크맨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지만은 저는 소니의 워크맨을 살 돈은 없어가지고 이제 카피된 거, 뭐 다른 그 이름 없는 전자 회사에서 소니 워크맨 카피해가지고 만든 그런 것들을 썼었는데 하지만 90년대를 생각한다면은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래서 2000년대 정말 꽃을 피운 기업이라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다 그 애플이라든가 미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애플에서 음원을 스트리밍 해가지고 뭐 과거에는 이제 아이팟이라는 거였지만 나중에는 뭐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 같은 걸로 해서 음악을 들으니까 뭐 소니가 아무리 워크맨 잘 만들어도 이제 워크맨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조류, 그리고 IT 이거를 90년대 일본이 잘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뭐 대단했던 일본 기업들인데 이제 90년이 되고 90년대 후반부터 뭐 2010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존재감이 미미해졌죠. 그러니까 그런 일본 기업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지만은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를 겪었는데 한국 기업도 최근에 우리가 막 어느 기업도 어렵다, 어느 그룹도 어렵다, 어느 그룹도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되게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잘했던 영역에서 미국 기업에 치이거나 중국 기업에 치이거나, 네, 우리가 배터리도 굉장히 한국이 전 세계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그 BYD라는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면서 그 BYD에 납품을 하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또 굉장히 배터리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술력마저도 전기차나 배터리에서 중국이 굉장히 따라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조선철강은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있어라고 믿었던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이 최첨단은 아니지만 그 양산하는 반도체 중에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따라오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잘한다고 믿었던 많은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초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은 그 과정을 또 한 15년 겪다가 나중에는 과거에 자기네가 정말로 잘했던 부분들,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터리라든가 또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다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소니도 뭐 게임 쪽이라든가 게임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막 우주라든가 하는 쪽으로 달아나고 뭐 히타치도 뭐 솔루션이라든가 한쪽으로 달아나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가는 기간이 일본이 오래 걸렸는데 찾아가고 나니까 이제 또 일본에서 임금이 상승하고 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했거든요. 근데 일본도 일본 기업들이 좀 또 일본 국민들이 그런 전 세계의 변화를 감지를 못하고 사업 재편을 못하고 있었던 그 실패의 기간이 있었는데 한국도 지금 그 실패의 기간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도 실패였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이제 한국 기업들도 자기네들이 강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또 새로 찾아서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는 그 부문에서 좀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그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면은 또 이 병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그 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한국 기업의 사업 재편 문제도 그렇고 한국은 일단 병이 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향후 그 한국과 일본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기숙사를 차렸습니다. 경제 기숙사입니다. 매일, 매주, 또 매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경제 현안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행간을 좀 읽어드리기 위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광석의 오피셜 클럽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